많은 사람들, 특히 일본과 중국의 학자들 중에는 우리나라의 이순신 관련 이야기들에는 지나치게 과장이 많다고 지적합니다. 또 우리나라 분들 중에서도 정말 드물긴 하지만 이번에 나온 이순신 영화 한산을 보시고는 자기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순신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솔직히 과장이 좀 심한 것 같다며 어떻게 전투를 하면서 왜군은 그렇게 엄청 죽어나가는데 조선 수군은 아무도 죽지 않느냐며 불평하시는 걸 읽은 적이 있습니다. 네, 저도 공감합니다. 그분들 말씀이 100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봐도 좀 그랬습니다. 아무리 국민들의 애국심을 드높이는 것도 좋고 이순신 장군을 영웅시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역사적 이야기들은 팩트를 정확하게 짚어주어야만 신뢰가 갑니다. 수천 명의 적이 추풍 낙엽으로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우리 수군은 아무도 죽지 않는다는 건 아무래도 감독님께서 욕심을 너무 부리신 것 같고 뻥이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것 같아 솔직히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하기 위해 사료를 살펴보며 실제 한산 대첩에서 약 9천 명의 왜군이 수장되는 동안 우리 병사들도 정확히 3명이나 전사했습니다. 이런 건 역사 영화 만드시는 분들께서 앞으로도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통틀어 이순신 장군이 우리 조선의 앞바다에 수장시켜버린 왜군들의 총 숫자를 같이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아마도 다들 대략적으로 머릿속에 어떤 숫자를 가지고 계실 텐데 거기다가 0을 하나 또는 2개를 더 붙여야 할 정도로 그 실제 숫자는 이순신 장군 그 존재 자체만큼이나 비현실적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과 함께 이순신에 대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무척 흥미롭고 중요한 그리고 한편으론 쉽게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 이야기들 역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명량 대첩을 살펴보면 12척의 판옥선으로 133척의 왜군, 뒤에 번호표 받고 대기 타고 있는 배들까지 다 하면 총 331척의 외선을 상대해 그들을 거의 완전히 전멸시켜버리며 이겼는데 이 말도 안 되고 그 결말 자체가 판타지에 가까운 전투에 대해 한국은 물론 전 세계 그 어떤 역사학자도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경우 그저 이순신이니까 라는 만능 대답으로 대충 넘어가곤 하는데 그걸 두고 감히 순전히 운빨로 이겼다고 말했던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이순신 본인입니다. 난중 일기를 보면 당시 전투에 대해 이런 글들이 나옵니다. 중간중간 요약해서 중요한 부분들만 소개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전투가 시작되던 이른 아침 정탐선이 돌아와 말하기를 적선이 셀 수도 없이 많으며 지금 곧바로 우리가 있는 곳을 향해 오고 있다고 했다. 적 함대가 우리 앞에 도착했고 적선 130이 넘는 배가 우리를 감싸자 제장들은 스스로 중과 부적이라고 여겨 피하고 도망갈 궁리만 하였다. 우수사 김억주가 탄 배는 이미 아득히 먼 곳으로 물러나 있었다. 이후 우리가 영화 명랑에서 잘 보았듯 전투 초반 이순신의 장군선 혼자서 초인적인 몸빵으로 그걸 다 막고 버텨낸 후 뒤늦게야 휘하 제장들이 전투에 참여한 뒤 진행된 전투 후반에 가서는 안위의 배 옆으로도 적선이 개미떼처럼 달라붙어 공격을 해왔고 안위와 병사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미친듯이 싸웠지만 거의 힘이 다할 지경에 이르렀다. 나는 배를 돌려 곧바로 그쪽으로 돌입해 비오듯 포를 쏘았고 적선 3척을 남김없이 멸하였다. 전 함대가 일시에 쩌렁쩌렁 북을 치면서 일제히 전진하며 각자 지자, 현자 총통을 쏘아대고 또 화살을 비오듯 쏘아대니 그 소리가 온 강산을 진동케 하였다. 적선을 모두 쳐부수자 적 함대가 물러나 달아났으며 이후로 왜는 다시는 감히 우리 군에 접근하지 못했다. 이것이야말로 실로 천행이 아닐 수 없다. 즉 글 말미에 이순신은 그 전투에서 이긴 것을 자신의 능력이 아닌 천운으로 돌리고 그걸 또 자신의 일기에 박제까지 해놓을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순신은 매일 전투가 끝나고 나면 잠들기 전 아무리 몸이 아프고 피곤해도 빼먹지 않고 반드시 하던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날 전투에서 죽은 병사들의 이름을 한 명씩 모두 확인해 일지에 적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호랑이처럼 지엄하고 무서운 장군이었기는 하지만 단 한 명의 병사도 그냥 소모품으로 보지 않았고 누구보다도 그들의 죽음을 잊지 않고 애도하고 반드시 기억했던 전 세계 모든 장군의 롤모델 같은 이상적인 장수였습니다. 우선 영상 본론에 앞서 장군 이순신 말고 인간 이순신이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잠시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신나는 산수놀이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합해서 조선 땅에 침략해온 왜군은 임진년에 약 16만 명 그리고 정유재란 때 추가로 14만 명이 쳐들어 왔습니다. 즉 30만 명이나 되는 병사가 쳐들어온 것인데 이건 지금 기준으로 봐도 정말 징그러울 정도로 많은 수입니다.
그들이 타고 건너온 군함의 숫자도 약 2,000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숫자의 적군과 적함 중 우리 이순신 장군에게 공격당해 바다에 수장되어 버린 수가 유성룡이 집필한 진비록과 이순신의 난중일기 그리고 조선실록에다 일본 측의 사료에 기록된 것을 모두 다 확인해보면 왜군 약 11만 3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전투에서 완전히 파괴되어 수장되어 버린 배와 또 거의 완파되어 사실상 쓸모없게 된 배들까지 다 합하면 그게 또 약 1,500척이나 됩니다. 이건 사실상 거의 일방적인 학살에 가까운 압도적인 승리이며 그것도 연속으로 계속해서 이어진 연전연승의 기록입니다. 7년간의 전투를 통해 조선 땅을 밟았던 일본 병사들의 전체 숫자 중 대략 3분의 1이 이순신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타고 온 배 중 약 4분의 3을 바다 위에서 박살내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이러니 자꾸 이순신 이야기는 다 지어낸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도 뭔가 되게 어설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이니까 외국인들이나 특히 오늘날 방파제인들은 그걸 더더욱 믿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바로 이 점입니다. 앞서 이순신이 얼마나 자기 병사들을 아꼈는지 설명했습니다. 훌륭한 장군은 자기 병사들을 제 몸처럼 아끼고 심사에 숙고를 더해 그들의 희생을 최소화하는 전략에만 투입시킵니다. 그래서 뛰어난 전략일수록 적군은 최대한 많이, 아군은 적게 희생시킵니다. 저렇게 왜군이 11만 명이 넘게 죽어나가는 7년 동안 우리 조선 수군의 피해는 채 200명이 안 되었습니다. 7천량 단 한 번의 전투에서 죽은 우리 수군의 수가 10,000명이 넘습니다. 또 이순신 장군은 전투에서 침몰한 판옥선 또한 단 한 척도 없습니다. 이순신이라는 사람은 당시 조선을 침략해왔던 왜군에게 있어 단지 무서운 적군 장수가 아닌 그냥 자연재해나 마찬가지였던 초월적인 존재였습니다. 사실 그런 표현도 좀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아무리 큰 해일이 닥치거나 커다란 지진이 일어나도 막 사람이 11만 명씩 죽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순신이라는 존재는 지진이 일어난 상황에서 하늘에서는 운석이 떨어지고 있는데다 옆에 있던 커다란 화산이 터짐과 동시에 최악의 태풍까지 불어닥쳐 그냥 눈 닿는 모든 곳이 생지옥 불바다가 되어버린 수준의 자연재해, 추석 종합 세트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물론 그건 저쪽에서 느꼈을 때 그런 것이고 우리 쪽에서 보면 이순신은 진짜 하늘에서 보낸 성웅이자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 모두가 빚을 지고 있는 우리 역사 최대 감사한 마음 사채업자 회장님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당시 왜군들에게 이순신이 그런 존재였듯 무시무시한 자연재해급 인물이 저쪽에도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가졌던 최고의 무기이자 지옥의 장수 바로 하지메 사토루가 그 사람입니다. 아마 제 지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그 이름 하지메 사토루를 다시 듣는 것만으로도 그 공포심에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하고 그 분함에 주먹에 힘이 불끈 들어간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 역시 지금 다시 그 이름을 꺼내려 하니 두려움이 앞섭니다. 30만의 왜군도 그 7년 동안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던 이순신의 불멸의 판옥선 함대를 단 2번의 전투에서 한 번은 70척, 다른 한 번은 무려 180척을 침몰시켜버리며 즉 하지메 사토루라는 그 단 한 명의 무서운 장수에 의해 당시 조선 수군이 가졌던 거의 모든 배를 다 잃고 그때 자칫 잘못하면 조선의 운명도 완전히 끝나버릴 뻔했던 전함도 많이 파괴했지만 모함도 잘해서 이순신을 투옥시켜 전장에서 빼내는 데까지 성공한 바로 그 공포의 장수 하지메 사토루, 한글 이름 원균이야말로 자연재해보다 더 강력한 위력을 가진 인물이었다는 점에서는 물론 그 의미가 완전히 반대로 다르긴 하지만 감히 이순신과 견줄 수 있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물론 그런 인물이 한 명 더 있기는 합니다. 임진왜란 개전 당시 왜군의 선발대가 보여준 그 20일짜리 초특급 스피드의 한양 진군보다도 훨씬 더 빠른 눈치와 달리기로 진짜 번개처럼 재빨리 북쪽으로 튀어버리는 바람에 왜군은 물론 특히 우리 백성들까지 놀라게 했던 조선 최고의 달리기왕 런조 또한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큰 시련이 큰 영웅을 만든다는 말이 있듯이 이순신을 향한 런조의 그 어마어마한 질투와 괴롭힘이 없었다면 어쩌면 우리 이순신 장군은 이토록 커다란 성웅이 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 이순신에 대해 배울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이순신 장군이 무과 시험을 치르던 도중에 달리는 말에서 떨어져 그만 다리가 부러졌는데 그걸 버들나무 가지를 이용해 셀프 기부스를 하고 다시 말을 타고 시험에 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건 당시 조선의 무과 시험의 난이도가 장난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임진왜란 때 우리가 초반에 엄청나게 당하는 바람에 사람들은 자꾸 조선시대 우리 군의 전투력이 약하고 허접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가 썩어서 그렇지 우리 군은 언제나 최강이었습니다. 또 우리는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공격하지 않아서 그런 전투력이나 잔인함이 크게 알려질 일이 없어서 그렇지 사용하지 않았을 뿐 절대로 힘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순신이 보았던 그 무과시험 역시 아무나 통과할 수가 없었고 특히 시험에서 요하는 말타기 기술의 난이도 수준은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수준으로 높았습니다. 이게 당시 무과시험 중 말타기 모습입니다. 이건 뭐 거의 조선판 태양의 서커스라고 불러도 될 만큼 거의 말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원거리 활쏘기가 특기인 민족이었는데 저렇게 말까지 타고 빠른 속도로 적 주변을 돌아가며 자유자재로 쏘았기 때문에 적 입장에서는 가장 무서운 형태의 적이었던 것입니다. 세계 각국의 최고 해군 사관학교에서는 모든 생도들에게 전세계 4대 해전을 가르칩니다. BC 480년에 있었던 데미스토클레스 제독의 살라미스 해전, 1588년 영국 하워드 제독의 칼레 해전, 1805년 다시 또 영국의 넬슨 제독이 이끈 트라팔가 해전, 그리고 끝으로 저 먼 지구 반대편에 있는 조선이라는 땅에서 무려 500년 전에 치러졌던 1592년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 이렇게 4대 해전을 가르치는데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은 서양에서 유일하게 인정하는 동양의 명해전입니다. 방파제 애들이 2차 대전 중 자기들 해군이 어쩌고 야마토가 저쩌고 하며 자주 이야기하는데 세계 해군사에서 걔네들 해군력에 대해 기억하거나 또는 당시 걔네들이 치렀던 어떤 전투의 승리도 이렇게 높여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순신과 이순신이 거북선과 함께 이뤄낸 그 거짓말같이 위대한 역사만을 기억하며 그걸 자국의 해군 생도들에게 지금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순신의 전투를 떠올리면 주로 기억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거북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로 하객진일 것입니다. 일단 거북선의 경우 굳이 설명을 할 필요도 없이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전함 중 그 디자인 면에서도 압도적으로 가장 쿨하고 멋있었던 무기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살벌한 싸움 실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얼굴까지 정말 불필요하게 잘생겨서 몹시 마음에 들지 않았던 아저씨의 원빈처럼 거북선은 생긴 것도 무기가 아닌 무기를 빙자한 무슨 예술 작품처럼 생겨놓고는 또 전투력 또한 진짜 괴물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정말이지 거북선은 우리 민족과 역사의 귀한 자랑이자 커다란 자부심이 되어준 소중한 유산입니다. 그리고 하객진의 경우 일단 전략에서부터 완전히 이긴 상태에서 싸우는 원조 완벽주의자 환자 이순신답게 마치 2500년 전 저 멀리 그리스 땅 절벽 앞에서 벌어졌던 스파르탄의 테르모필레 전투처럼 우리 쪽 수가 압도적으로 적을 때에는 좁은 전장을 선택해 그 길목을 완전히 장악한 후 몰려오는 적을 상대한다는 그 오래된 전투 지혜를 보는 듯 12척의 판옥선으로 330여 척의 적을 상대해야 했던 이순신은 명량에서는 일부러 울돌목 그 좁은 바다 골목으로 적을 유인하여 상대군을 괴멸시켰습니다. 하지만 한산대첩에서는 그 반대의 전략을 펼치면서 일부러 아주 넓은 바다로 적을 유인해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우리 편 쪽수나 덩치도 빵빵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참 잔인하게도 적 함대를 반원으로 삥 둘러싸버린 다음 십자포화를 쏟아부으며 왜군 함대를 순식간에 괴멸시켜버렸는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하객진이 가능했던 이유입니다. 그건 바로 당시 조선군에게는 어마어마한 양의 화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보면 초반에 잘 버티던 우크라이나 군이 이후 포탄이 다 떨어져 더 이상 싸우지 못하고 전멸되어 버렸다는 외신을 자주 들은 바 있습니다. 전쟁은 무기의 질도 또 병사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보급의 싸움입니다. 임진왜란에서 일본이 조선에게 패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도 또 이순신이라는 존재가 그렇게도 치명적이었던 이유도 바로 이순신이 바다의 보급로를 다 끊어버려서 조선 땅에 갇힌 왜군들은 지들이 조선 백성들의 모든 식량도 다 빼앗아 버렸고 또 농과 밭도 다 황폐화시켜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음식을 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에도 거기에 무슨 PX가 따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 본국에서 오는 보급품을 일절 받지 못해 당시 수만 명에 달하는 왜군이 전투가 아닌 모두 굶어 죽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또 그 보급품에는 겨울옷 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저 아래 마치 끊어진 바나나 같은 따뜻한 열대 방파제에만 살다가 1952년 5월 즉 1년 중 가장 날씨가 좋을 때 요즘으로 말하자면 반팔 반바지에 슬리퍼 비슷한 거 챙겨 입고는 상륙해서는 곧 그 시베리아를 휴양지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주는 한반도 칼추위가 닥쳐버리면서 그 추위 때문에도 최소 수천이 죽었습니다. 그만큼 보급이 중요한데 화포전에서 제일 중요한 보급품은 단연 화약입니다. 화약이 다
떨어져 버리며 갑자기 바닥 위에서 우리 수군들 투포환해야 합니다. 쏘기 위한 화약 또한 이순신 장군이 미리부터 화약의 대량 제조를 지시한 덕에 엄청난 양을 미리 쟁겨놓은 상태로 전투에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객진을 펼쳐 왜군 함대가 도망치지 못하게 완전히 가두어 놓은 다음 적 함대 전체가 완전히 가루가 되어 수장될 때까지 정말 쉬지 않고 십자포화를 쏟아 부을 수 있었던 것이 마치 손흥민 뒤에 있던 손흥정 감독같이 바로 하객진 전법의 위대함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위대함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여기서 멈추면 이순신은 그냥 아주 위대한 장수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위대한 장수가 아닌 신입니다. 한산 대첩 대승의 또 다른 비밀은 바로 장약에 있습니다. 이순신은 적 군함과의 거리에 따라 일일이 포의 각도를 조절하는 대신 각기 다른 양의 화약을 미리 거리만큼 계산해서 준비해 놓은, 말하자면 장약을 거리별로 미리 준비해 놓아서 결과적으로 당시 과학기술이나 무기공학적 한계로 보았을 때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명중률을 보였던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원거리에서 뭐 정확하게 맞추는 데에는 예전부터 도 같은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 판옥선에 대해서도 한마디 해야 하는데, 일단 누가 옆에 와서 달라붙는 거 진짜 싫어하는 한국인들답게 왜군들 타고 오르지 말라고 배를 무슨 거대한 집처럼 크게 지어놓아 겉으로 볼 땐 그게 좀 둔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마치 람보르기니가 12기통짜리 커다란 엔진을 갖고 있다고 둔할 것 같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판옥선은 살벌한 기동력을 갖춘 무기였습니다. 핵심은 바로 엔진, 즉 그 노에 있습니다. 배에 있어서 노는 자동차의 엔진과도 같습니다. 4기통 엔진보다는 8기통 엔진, 그리고 12기통 엔진이 더 힘이 센데 판옥선은 당시 기준으로 보면 거의 50기통짜리 엔진을 달고 있던 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력도 마력이지만 말하자면 토크가 미친듯이 높았습니다. 토크란 쉽게 말해 순간적으로 엄청난 힘을 발휘해 극강의 기동력을 보여주는 힘인데, 그냥 속도야 왜군들 배가 더 빠르긴 했지만 판옥선은 덩치가 산만큼 컸던 만큼 배 양옆으로 일본 전함들보다 최대 2배나 많은 노가 있었고, 또 그 노의 크기도 더 컸으며 무엇보다 바닥이 판판해서 순간적으로 방향을 바꾸는 게 거의 번개처럼 빨랐습니다.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 시즈 박아버린 다음 그 자리에서 이리저리 자유자재로 동체를 돌려가며, 또 한쪽에 포를 다 쏘고 나면 그거 장전할 동안 재빠르게 몸체를 돌려 다른 쪽의 포로 적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그만 일본 배들이 용케 우리 판옥선의 화포 공격을 피해가며 가까이 붙어버리며 순식간에 방향을 돌려 피하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그 거대한 덩치로 그대로 몸빵에 갖다 박아버려 한 방에 침몰시켜버리는, 말하자면 일종의 바다 위 시즈 탱크인데 333 업그레이드에 발업까지 되어 있던 해상 탱크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당시 이순신의 조선군은 이런 판옥선에다 또 온갖 종류의 화포들에다 또 그 화포를 위한 엄청난 양의 포탄과 화약을 가지고 있었는데다 무엇보다 그 모든 무기를 통합해 운용하는 마치 스타 판위의 임요원 같은 전장의 지배자이자 살아있는 전쟁의 신이었던 이순신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순신의 그 믿기 힘든 전승의 신화 뒤에 보이는 수학적 승전 공식이 어렴풋이 눈에 보이는 것도 같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총 250여 척이 넘는 그 대단한 무기인 판옥선과 또 그 각각의 판옥선에 실려있던 엄청난 양의 포와 탄, 그리고 화약들, 그리고 당시 동양 최대의 최정예 수군이었던 이순신에 의해 아주 잘 훈련된 10,000명이 넘는 조선 수군이 있었음에도 그들을 모두 끌고 나가 고작 50여 척이 조금 넘는 왜군 함선들을 상대로 단 2번의 전투에서 적에게 아무런 피해도 입히지 못하고 그 250여 척 전부와 약 1만 명에 가까운 병사들을 허망하게 죽도록 만든 후 거기다가 또 자기만 혼자 비굴하게 무트로 도망쳤던 하지메 사토루 같은 장수도 있었던 것을 보며 결국 그 뛰어난 무기들보다도 사람이, 그러니까 바로 이순신 장군의 존재가 당시 그 위대한 승리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었던가 생각됩니다. 끝으로 많은 사람들이 임진왜란에 대해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우리가 패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임진왜란은 우리가 일으키지도 또 우리가 원하지도 무엇보다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를 남긴 아픈 전쟁이지만 절대로 우리가 진 전쟁이 아닙니다. 전쟁 중 우리 런조는 살아남았지만 적장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죽었고, 또 참전했던 적군 중 거의 3분의 1이 앞서 설명했듯 이순신에 의해 죽임을 당했으며, 무엇보다 그 전쟁 이후로 히데요시의 일본은 나라가 망해 몰락해버렸습니다. 독을 품은 괴물 고슴도치, 이 땅을 침략하는 나라는 반드시 멸망한다는 공식을 또 한 번 확인시켜준 임진왜란은 절대로 우리가 진 전쟁이 아닙니다. 최소한 지지 않은 전쟁이며, 엄밀히 따지면 원거리 공격의 민족답게 일본 본토에 가지도 않고 그 나라를 멸망시켜버린 우리가 이긴 전쟁입니다. 아무리 곱씹어도 끊임없이 놀라우며 매번 들어도 늘 새롭게 감동적인 우리 이순신 장군의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두고 우리 후손들의 정신 속에 강인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향후 이 나라와 우리 국민들을 향해 찾아오게 될 또 다른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정신적 힘이 되어주길 기원하며,
최근 뉴스를 보니까 우리 해군이 방파제에서 하는 왜군 행사에 참석을 한다고 들었는데 이왕 가는 거 옛날 생각도 좀 날 수 있게 우리 군함 위에 이순신 깃발도 커다랗게 달아주고 적 항구에 들어갈 때는 하객진으로 들어가며 참 보기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순신 만세,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